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시간 됐으니까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빈번한 서버 인프라 변화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로 대처하자. 이런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프라 변화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죠? 그래서 X86으로 넘어오면서, 일단, 그리고 또 클라우드 이 시대가 되면서 인프라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OS의 변화도 굉장히 좀 주기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래서 OS 인프라의 변화로 인한 그 영향도가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앱 현대화로 현재 많이 아키텍처를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OS와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앱 현대화가 어떠한 그 장점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 플랫폼에 최적화된 아코디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코디언이 어떻게 이 현대화된 플랫폼이 여러분의 인프라의 어떤 고민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혁신과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40에서 45분 정도 이 웨비나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 메뉴 보시면 하단에 요 Q&A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Q&A 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항상 그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면 이 모든 세션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OS와 인프라가 변화가 됐을 때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면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플랫폼과 운영 플랫폼 자체가 이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뭐 개발자는 자기 노트북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걸 테스트하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실제 운영되는 플랫폼 자체가 이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가 여기 예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개발은 뭐 우분투에서 하고 테스트는 뭐 센터보에서 하고 운영은 뭐 VM이 깔려 있는데 거기 이제 레드햇 OS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OS가 달라질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OS에 대해서 이 바뀐 환경에 대해서 앱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게 뭐 운영단에서 안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또 1년 뒤에 그 AWS로 우리 이전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내부에서. 그러면 또 OS가 바뀝니다. 그 실제 여기 있는 예시가 제가 과장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 고객사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패치될 때마다 이 항상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이슈가 있는 게 현재 IT의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큰 고통이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배포판 리눅스 OS가 그 어떤 업데이트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레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가 1년에 한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발생이 되고요. 패치는 이제 거의 매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는 LTS는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정기 패치가 발행이 되고 BLTS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주요 업데이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데비안이나 페도라 같은 이런 이제 오픈소스 진영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OS가 업데이트 되게 되면 그 상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영향들을 한번 이게 쭉 정리를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OS가 제공해주는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 라이브러리 변경으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그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OS가 제공해주는 어떤 뭐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의존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패키지가 뭐 바뀌게 됐을 때 이제 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이제 커집니다. 그리고 뭐 구성이나 설정 자체가 뭐 OS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커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되냐면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개발자가 뭐 새로운 혁신적인 개발을 이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발자가 개발하는 업무의 70%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유지를 위한 개발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유지보수 업무에 그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 OS가 허구한 날, 뭐 인프라가 허구한 날 바뀌는 것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호환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지보수의 비용과 뭐 그다음에 야근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뭐 다운타임을 자꾸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 그러면 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것 때문에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개발과 운영이 항상 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운영자 입장에서는 OS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기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터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고객과 벤더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예. 특히 이제 뭐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 업데이트를 걸어놨을 경우, 뭐 자동 업데이트 되다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호환성이 안 맞아서 장애가 유발됐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OS나 인프라가 굉장히 변화가 잦는데, 자, 이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현재 이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CN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공 중심으로, 그리고 금융업계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의 객체로 만들어서 어, 우리가 컴퓨팅에 필요한 어떤 리소스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IaaS 영역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 위에 이제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게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동안 다 물리 환경과 똑같이 수작업으로 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어떻습니까?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OS나 어떤 인프라가 변화가 되면 앱은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수정의 빈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예. 예. 리눅스, x86, 그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유지 보수성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빈번하게 바뀌는 OS 환경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거 내가 인정할게. 대신에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인프라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아키텍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어떤 그 잦은 변화를 수용하는 그 상황을 개발자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이 상황에 맞게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IaaS 클라우드 컴퓨팅은 주로 이제 IaaS에 주로 인프라에 주로 많이 그 이렇게 연관이 있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앱에 많이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이제 파스 영역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요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화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세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차세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빅뱅 방식으로 다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OS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다 바꾸고 애플리케이션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차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이런 게 바로 차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세대를 과거에 많이 행해 왔었는데, 이 차세대를 요즘 이제 현대화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요즘에 현대화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 차세대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차세대를 하는 요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차세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차세대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90% 이상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장비의 노후화입니다. 예, 그리고 저 보안 문제입니다.
자, 장비가 노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OS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예. OS가 업데이트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보안 이슈가 발생하죠. 새로운 OS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비가 노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성능 개선, 그다음에 OS 업데이트를 통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OS가 들어와요. 그 최신의 OS가 들어오겠죠. 그죠? 기존 앱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죠? 호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재개발을 할 때 좀 혁신적인 아키텍처에서 앱이 혁신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산출물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존 앱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현업들한테 늘 이제 이런 핀잔을 듣게 되죠. 뭐 성능은 빨라진 것 같은데 바뀐 거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되니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뭐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요즘 저 고객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새로운 OS가 들어오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데 앱을 뭐하러 재개발을 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환성을 맞추면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들어온 이 플랫폼에 기존 앱을 호환성 유지하면서 돌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4세대랑 거의 비슷해요. 예,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OS가 들어오는데 단 하나 다른 점은 기존 앱을 수정 없이 그대로 새로운 환경에 올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수정 없이입니다. 앱 수정 없이 노후화된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현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화는 크게 이제 아까 뭐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뭐 개방성,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앱 현대의 목표 지향점은 자, OS가 바뀌고 인프라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바뀌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OS의 종속성 없이 추가 개발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호환성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앱 현대의 목표 지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리호스트고요. 리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만 변경이 되고 소스 코드와 아키텍처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게 바로 이제 리호스트가 되는데 그냥 IaaS 형태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리호스트인데 뭐 요즘은 이제 리호스트 단계는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2, 3년 전에 리호스트 단계를 가져갔었고요. 요즘은 이제 리팩터와 리아키텍처 방식으로 현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요 리팩터는 뭐냐면 인프라는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변경이 되고 소스 코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가급적 유지하고 아키텍처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리팩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리팩터라고 하면 새로운 OS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호환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얘를 컨테이너화합니다. 그죠? 컨테이너화하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된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를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리팩터가 되겠고요. 리아키텍처는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리팩터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모놀릭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모놀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리팩터고요. 리아키텍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놀릭으로 되어 있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놀릭으로 되어 있는 거를 MSA 구조로 여러 개를 이제 쪼개서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리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리아키텍처까지 가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 앱을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즈 1, 2로 나눕니다. 그래서 페이즈 1은 리팩터, 즉 컨테이너화하고 데브옵스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화가 데브옵스 적용돼 잘 운영이 되면 향후에 얘를 MSA 구조로 바꾸는 것.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 현대의 그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방성 구조고,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성 구조는 노밴드 라이겐입니다. 모든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서버도 x86이고 OS도 이제 개방형을 추가하기 때문에 리눅스로 가져갑니다.
자, 이 왜 노밴드 락인 구조로 가져가느냐? 보통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게 되면 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원할 때 배포하고 원할 때 확정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인프라에 올리겠다는 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즉 종속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서버에 OS에 그다음에 상용 그 솔루션 벤더한테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용 솔루션은 무조건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어디 서버에다 배포를 하려 그러면 예, 라이선스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인프라를 바꾸고 싶어요. 뭐 인프라 바꾸는 것조차도 어, 예, 이 인프라를 뭐 다른 서버에다 옮겨서 이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겠다. 그러면 그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엔드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뭐 포 호스트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로 다른 클라우드로 이거 애플리케이션 이전하면 비용을 다시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벤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프라에 배포를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게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픈소스를 지향한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준화입니다. 자, 이 표준화는 이제 어떤 측면의 표준화냐면 자, 여러분들 아이아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완전 그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네트워크를 다루는 벤더, 서버를 다루는 벤더, 스토리지를 다루는 벤더들이 각각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침범을 안 했습니다. 뭐 스토리지면 뭐 EMC 있다지, 서버면 뭐 HP, IBM, 뭐 델, 그리고 또 네트워크이면 뭐 시스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합니다. 다. 서로 영역을 침범을 다 합니다. 그 왜 다 하느냐? 지금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어때요? VM이라는 방식으로 다 만들어서 다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정의돼서 배포가 되고 있죠. 그죠? VM으로 다 통일화됐습니다. 즉 표준화됐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던 이런 인프라들이 VM으로 다 표준화됐습니다. 그죠?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이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떠한 한 기관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뭐 몇 가지를 도입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쭉 해보면 보통 400에서 500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OS 하나 바꾸게 되면 400에서 500가지의 소프트웨어가 뭐 다 바뀌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어때요? DB면 DB, 보안이면 보안, 미들웨어, 미들웨어, 전부 다 그 배포하고 장애 처리하고 또 다루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얘를 아이아스가 그래 왔듯이 어떤 형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앱조차도 소프트웨어조차도 어떤 표준의 형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얘기하는 표준화입니다. 요즘 이제 앱은 뭘로 많이 표준합니까? 컨테이너로 많이 표준합니다. 그죠? 세 번째가 이제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들, 뭐 인프라를 변화가 됐을 때도 앱을 빨리 이제 뭐 그 환경에 맞게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과거처럼 뭐 느긋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첩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애플리케이션 수정하고 장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다 자동화를 해야 민첩성이 또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징, 네 가지 자동화, 민첩성, 그리고 표준화, 노밴드 락인, 개방형 구조,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뭐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이제 파스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코디언이 뭐 뭘 해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은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현재 지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accordion.co.kr 뭐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뭐 다양한 컨텐츠와 평가판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 저희가 뭐 CI/CD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빌드, 배포, 자동화, 서비스 카탈로그, 그다음에 모니터링, 로깅, 뭐 다양한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쿠버네티스 항목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어떤 현대화를 위한 올인원 스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현대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에 맞게 저희가 어떤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 솔루션에 들어오게 되면 락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락인을, 어, 지양합니다. 예, 락인을 절대 추가하지 않고 저 개방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표준 그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이 들어오게 돼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개방형 구조의 쿠버네티스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는 그 기술들, 스택들 전부 다 오픈소스입니다. 예. 그리고 표준의 어떤 쿠버네티스를 바닐라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포크를 하지 않은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표준 컨테이너 형태로 전부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전환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 접속성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빠른 배포와 뭐 잘못됐을 때 이제 롤백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포 확장, 뭐 그다음 부하 분산, 장애 처리,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를 배포했을 때 네트워크 뭐 IP 주소나 뭐 호스트 아이디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 났을 때 자동 처리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고민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고민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고민사항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OS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묘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주제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서버가 다수에 있어요. 예, 그리고 각각 이 서버마다 환경이 다 다를 텐데 이걸 좀 쉽게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증설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MSA로 아키텍처를 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에 하나의 앱인데 여러 개잖아요. 그죠? 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다섯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라미스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쓰고 이제 환경이 다릅니다. 그죠? 이 환경에서 호환성을 유지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 이제 어떤 메인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트래픽이 폭증을 합니다. 이럴 때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막 늘어나는데 이 앱을 단일 포인트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7가지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제 OS가 다른 거예요. 이따 그 뭐 데모도 제가 보여 저희가 드릴 텐데 요 앱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센터 OS고 다른 하나는 우분투 리눅스입니다. OS가 완전 다르죠. 그죠? OS가 완전 다른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이고 요거를 센터 OS에 맞게 우분투 리눅스에 맞게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뭐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예.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OS가 업데이트 됐을 때도 이 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컨테이너로 다 배포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전환해서 중앙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된 앱을 서로 다른 환경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 없이 자동으로 다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OS가 제공해주는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뭐 이런 의존 관계를 다 맺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이렇게 컨피그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서로 OS와의 의존 관계를 서로 이게 격리를 시키면 돼요. 이격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사항을 다수의 서버에 이제 쉽게 어떻게 배포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서버마다 호스트 네임도 다르고 IP도 다르고 이 컨피그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다른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로 이미지화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환경의 다수의 서버에 대해서 일관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배포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원클릭으로 다시 자동으로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를 내가 증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버를 뭐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들어온 서버가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호환성을 또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MSA로 짰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호출 관계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죠? 예, 호출 관계가 생길 텐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그래피컬하게 다 보여주고, 이들 간의 어떤 호출 간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얼마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누가 병목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에는 요 이스티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티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서비스 메시의 어떤 API를 호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트래킹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호환성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 컨테이너의 장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온프라미스는 예를 들어서 VMware를 쓰고 있고,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AWS를 쓰고 있어요. 서로 이제 뭐 여기는 EC2입니다. 그죠? AWS는. 여기는 이제 VM 뭐 이렇게인데 얘네들 간의 호환성,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OS도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온프라미스는 뭐 센토스를 쓰고 있고 저기 AWS는 아마존 리눅스를 쓰고 있다. 예, 요럴 때 이제 앱에 대한 호환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호환성 유지를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트래픽이 막 폭증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제 오토 스케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토 스케일을 통해서 트래픽이 폭증을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죠? 여섯 번째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컨테이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많이 늘어났을 때 단일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저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GUI 화면을 웹 기반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기종의 쿠버네티스가 믹스된 환경, 그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의 단일의 GUI 형태로 전부 다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 모르셔도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를 하게 된 기업들이 어떠한 혁신을 이루게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혁신을 가져다 줬습니다. 일단은 뭐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비용이 이제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성에 대한 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이 서로 환경이 다르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반복 작업 자체를 거의 한 10배 이상 다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환경이 다르면 환경이 다른 대로 다 컨버전 해야 됩니다. 뭐 특히 이제 리눅스 배포 OS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굉장히 많은 OS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 수정해주고 배포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근데 이 컨테이너를 해버리면 앱에 대한 이런 릴리즈 속도 자체가 더 이상 뭐 다른 그 OS 환경에 따라서 뭐 수정하고 배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릴리즈 속도가 보통 3배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먼 에러 자체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 테스트 배포에 대한 비용 자체가 한 60%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하기 때문에 뭐 미들웨어가 됐든 DB가 됐든 뭐가 됐든 동일한 방식으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 비용을 70% 이상 또 절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프라 유지 비용 자체가 한 30% 이상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고객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KD 운송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버스 운송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광주고속이 가장 컸는데 거기 뭐 그룹사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안 좋아지면서 이제 KD 운송그룹이 이제 전국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거에 유닉스를 쓰고 있었고 상용 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리눅스 환경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리눅스 환경으로 바꾸고 OS 자체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게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그리고 미들웨어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용 미들을 안 쓰고 얘를 뭐 오픈소스로 바꾸겠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차세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세대를 하려니까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이 KD 운송그룹은 요때 코로나 시즌 때이 현대화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때요? 이제 운송사들이 좀 사정이 안 좋았죠.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없고 재개발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어떻게 했느냐? 에, 앱 소스, 그 자바 소스죠. 음, 얘를 그냥 컨테이너를 하라 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 서블릿이었습니다. 서블릿이어서 그래서 톰캣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했고 앱 수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앱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자바 소스를 톰캣 위에 다시 빌드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리고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 손익 계산을 하게 됐을 때 과거 한 8시간 걸렸거든요. 요게 1시간 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현대화 하게 돼서 이게 성능이 좋아졌냐? 이게 한 뭐 15년 이상 된 플랫폼이었다 보니까 과거 그 유닉스가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15년 뒤에 나온 X86 플랫폼 자체가 성능이 당연히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죠? 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화된 형태로 우리가 전환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만약에 이거 차세대를 한다 그랬으면 거의 한 1년 이상 뭐 개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멤버스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멤버스가 나오는데 이걸 거의 2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 맨먼스적인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복구까지 꾸리는데 해서 총 3개월 정도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6년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차세대를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년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정유사들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냐면 조 단위의 적자를 볼 때였어요. 자, 그래서 이 차세대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OS가 들어왔는데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를 고민하던 차에 컨테이너화해서 이를 올리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없는 것 같더라라는 이제 어떤 이론을 토대로 저희랑 좀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의 POC를 거쳐서 앱 하나를 실제로 전환을 해서 한번 POC를 해보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실제 현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예, 새로운 장비에 업데이트된 OS 위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에서 올렸습니다. 이걸 만약에 차세대를 한다 그랬으면 한 100몇만스 정도 나오는 정도의 어떤 업무 양이었거든요. 한 8개 정도 업무가 됐었고 자, 이를 얼마 만에 끝냈느냐? 저희가 3명 투입해서 1.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즉 4.5 맨먼스로 모든 프로젝트 다 수행을 했다는 거죠. 뭐 비용 면에서는 거의 이제 10분의 1 정도 비용밖에 안 듭니다. 그죠? 개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소방공사입니다. 여기가 3년 전에 저희가 기존 VM 환경으로 돌고 있는 업무를 다 컨테이너로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 수정 없이 기존 레가시 업무를 미들웨어도 바꿨습니다. 미들웨어도 상용 미들웨어에서 톰캣과 와일드플라이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차세대를 진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테이너화하고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뭐 작년에는 또 MSA 구조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관리 과거에 이제 SVN을 쓰고 했을 때 요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빌드 배포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영자 한 분이 대부분의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기획도 하시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운영도 다 하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바쁘죠. 그죠? 바쁜데 이 모든 것들 빌드, 배포, 관리 이런 것을 다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력으로 400%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캐파를 가지게 되었고요. 여기는 2개월 내에 다 끝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세대를 하려고 그랬으면 한 1년 이상 걸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용 면에서도 뭐 10배 이상의 비용을 써야 되겠지만 2개월 내에 전부 다 현대화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전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OK 저축은입니다. 여기도 한 5년 전에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을 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OK 저축은행 들어가면 OK 페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현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들웨어는 JBoss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JBoss를 와일드플라이로 이렇게 바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서 새로 업데이트된 레드 리눅스 위에 앱의 수정 없이 그대로 컨테이너화해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실제 한 달 기간 이전에 1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를 수행을 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하나금융 지주는 이제 요게 그 클라우디아라고 그 하나금융 지주가 계열사 쪽으로 아이아스와 파스 플랫폼을 할당을 해주는 종량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아이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갖고 2차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자동화를 위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떤 개발 환경이나 프로젝트 환경을 꾸리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VM만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 VM만 할당을 해줬는데 뭐 그렇게 된 이 VM 위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다 수작업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이를 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구현을 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아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방형 구조, 표준화, 밀접성, 자동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현대화의 가장 큰 핵심, 목표 지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화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한다 그러면 개발과 운영의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를 통해서 가장 큰 키워드는 기존 앱의 수정 없이 인프라의 성능과 보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앱을 컨테이너로 다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빈번한 O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OS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현대화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저희 권세현 담당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 하나의 앱인데 요 수정 없이 서로 다른 OS에 배포를 하고 문제없이 도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OS 하나로 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 하고 나서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수정을 안 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뭐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모에 앞서서 오늘 보여드릴 데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는 두 가지 이어진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스터노드 한 대와 워커노드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워커노드 두 대의 OS를 각각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각각 다른 OS 환경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할 때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따로 구성해야 되고 환경 차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테스트가 필요하거나 라이브러리 때문에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코디언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각 워크노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배포함으로써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OS에 종속받지 않고 수월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OS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워커노드 1번, 로키리눅스가 깔려있던 워커노드 1번에 배포있던 컨테이너를 OS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워커노드 2번, 우분투가 깔려있는 워커 2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워커 1번에 스케줄링 되지 않도록 드레인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워커 1번에 O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다시 양쪽 워커노드에 컨테이너가 각각 배치될 수 있도록 원코든 설정과 롤아웃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작업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훨씬 수월하게 OS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데모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아코디언 클러스터의 구성을 콘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에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노드 구성을 클릭해서 보면 현재 마스터 한 대, 워커 두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커 노드들 각각 OS를 아까 다르게 구성했는데 각각 OS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 워커 노드 1번은 로키 리눅스 8.6, 2번은 우분투 22.04로 구성되어서 각각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하고 카탈로그라는 것을 생성해 줍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의 형태로 배포할 때 카탈로그라는 일종의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각각 웹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카탈로그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톰캣을 배포할 예정이므로 톰캣 템플릿으로 진행을 합니다. 카탈로그 생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반 설정에서는 카탈로그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설정은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배포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하는 것을 도커 파일에 담아내어서 컨테이너로 배포할 수 있게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보시면 이와 같이 형상관리 서버에 레포지토리 주소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인증 정보도 넣어주면 깃에서 소스를 가져올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소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빌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메이븐으로 빌드할 수 있게 설정해 주고요. 다음에는 이 과정들을 이미지로 빌드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설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레지스트리에 푸시할 이미지 빌드 설정까지 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톰캣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 리소스 설정은 카탈로그로 배포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노드에 파드 하나씩 배치하기 위해서 파드 개수를 방금 2개로 설정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노드 포트로 서비스를 오픈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포 버전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써준 후에 배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까 설정했던 그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모든 태스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보시면 몇 초 안 걸리는데 이렇게 수분 만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이후에 화면과 같이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디플로이먼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현재 컨테이너를 포함한 파드 2개가 워커노드 1번과 2번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파드들은 이제 서비스라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리소스를 통해서 외부에 노출되는데 실행하면 이렇게 앱이 배포된 파드 이름이 출력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워커노드 2번에 떠있는 파드가 출력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면 워커노드 1번에 떠있는 파드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각 워커노드에 떠있는 파드들로 로드 밸런싱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워커노드 각각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도 OS가 달라도 종속받지 않고 잘 배포되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워크로드 1번에 OS를 업그레이드 하기에 앞서서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게 워커노드 1번을 드레인해서 파드를 다른 노드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드레인을 하기 전에 이제 워커 1번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확인해 보면 밑에 이렇게 워커 1번에 배포된 파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OS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워커 2번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드레인이라는 것은 노드에 배포된 파드들을 모두 축출시킨다는 뜻인데요. 다른 노드로 파드들을 모두 내보내고 이 과정에서 해당 노드의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게 한다는 코든이라는 설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레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드레인을 실행하고 바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해 보면 원래 워커 1번에 떠있던 파드가 사라지고
워커 2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노드 상태를 확인해 보면 상태에 스케줄링 불가하다는 표시가 생기고 현재 이 노드를 유지 보수하는 동안에 새로운 파드가 배포되지 않게 설정이 됩니다. 워커 2번, 우분투 서버에 올라간 파드에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면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도 새로운 파드의 이름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워커 1번 OS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로키 리눅스 8.6 버전인데 DNF 업데이트 명령을 입력해서 OS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워커노드의 OS가 업그레이드인지 확인을 해보면 로키 리눅스 8.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워커노드는 리붓을 시켜줄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설정한 코드를 풀고 컨테이너를 다시 업그레이드된 워커 1번에 배치했을 때도 애플리케이션이 수정 없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언코드 버튼을 눌렀는데 스케줄 디세이블드 표시가 사라졌죠. 그리고 노드 상태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확인해 보면 다시 파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워커 2번에 떠있는 두 개의 파드를 디플로이먼트 롤아웃을 통해서 다시 양쪽 노드에 뜰 수 있게 재배치를 해줍니다. 그 새 파드들이 모두 생겨나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커 2번에 뜰 파드도 새로 생성되는 중이고요. 이렇게 워커 1번에도 다시 파드가 배치되어서 러닝 상태로 잘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 워커의 파드로 로드 밸런싱 되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문제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워커 1번에 새로 뜬 파드의 이름이 출력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른 기능들도 실행을 봤을 때 문제없이 잘 진행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배포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작업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호환성에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